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이김민철. 스칼렛은 동생들이 일하기 싫다고 징징대자 사정없이 때린다. 전쟁이 끝나고 전선에서 돌아오는 군인들이 타라 농장에 몰려드는데 멜라니는 애슐리의 부하였던 병사에게 남편이 북군의 포로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는다. 프랭크가 돌아오고 곧이어 애슐리도 수용소에서 풀려나 타라로 돌아온다. 멜라니가 남편을 알아보고 달려가자 스칼렛도 달려가려고 하는데 매미가 멜라니 아시의 남편이다며 그녀를 붙잡는다. 애슐리는 스칼렛을 도우려고 열심히 일하지만 노동에 익숙하지 않아 별 도움이 못 된다. 프랭크는 애틀랜타로 일자리를 찾아 떠나면서 $3,000를 모으면 수엘렌에게 청혼하러 오겠다고 한다. 스칼렛이 애슐리에게 이제 지쳤다. 모두 버리고 둘이 도망가자고 말하고 키스한다. 애슐리는 그녀와 키스하고 멜라니를 버릴 수 없다고 말하며 가족을 데리고 곧 타라를 떠나겠다고 한다. 스칼렛은 앞으로 도망가자는 말을 절대 안 할 테니 이곳에 남아달라고 간절하게 부탁한다. 스칼렛은 그렇게라도 애슐리를 곁에 두고 싶어 한다. 북군이 남부의 행정을 전담하고 타라 농장에 $300의 세금이 통보된다. 남부의 대농장은 대부분 북부의 자본가 수중으로 넘어갔다. 원작에서 마가렛 미첼은 남부의 전통과 문화를 파괴한 북부의 노골적인 적개심을 드러내는데 영화에서는 많이 순화되었지만 남부인들은 양키의 치를 떤다. 특히 남부 출신의 기회주의자들 양키 부역자들에게는 분노를 넘어서 저주에 가까운 감정을 표출한다. 스칼렛은 어머니 방에 녹색 벨벳 커튼을 뜯어 옷을 만들어 입고 애틀랜타 주둔 군북군 연방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레트를 찾아간다. 레트는 남부연합군에 입대하여 최후까지 싸우다 포로가 되었고 사형 판결을 받았으나 북군은 그의 은닉한 재산을 찾기 위해 형 집행을 미루고 있는 상태다. 스칼렛은 여동생이라고 속이고 면회를 하는데 처음에는 잘 먹고 잘 산다고 거짓말을 한다. 레트는 노동으로 거칠어진 스칼렛의 손을 보고 그녀의 형편을 짐작한다. 스칼렛은 타라 농장에 세금을 내기 위해 $300를 빌리러 왔다고 실토한다. 레트는 돈은 수백만 달러가 있지만 모두 영국의 은행에 있다고 말한다. 스칼렛은 발끈하여 돌아간다. 레트는 사형당하면 당신 앞으로 유산을 남겨주겠다고 염장을 지른다. 레트 버틀러는 남부연합이 패배할 것이 뻔한 전쟁에 뛰어드는 것에 비판적이었지만 그 역시 남부인의 피가 흐른다는 것을 마가렛 미첼은 원작에서 세세하게 서술하는 데 상당 분량을 할애했다. 그리고 버틀러가의 가계도도 상세하게 소개하였다. 스칼렛은 애틀랜타에서 제재소를 차려 돈을 제법 모은 프랭크를 만난다. 프랭크는 그러잖아도 수엘렌 아가씨에게 청혼하러 타라에 갈 참이었다고 한다. 스칼렛은 프랭크를 유혹하여 그와 결혼한다. 프랭크의 돈으로 세금을 낸 스칼렛은 직접 제재소를 경영한다. 스칼렛은 사업 수완이 좋아 사업은 나날이 번창하고 2호점을 낸다. 애슐리는 뉴욕의 은행에 취직이 되어 떠날 준비를 하는데 스칼렛이 동업을 제안한다. 2호점은 상호가 윌크스 마이너스 케네디 유한회사로 바뀐다. 소설에는 스칼렛이 케네디의 딸을 낳은 것으로 나오는데 영화에서는 생략되었다. 스칼렛이 혼자 마차를 몰고 우범 지역에 들어갔다가 불황자들의 공격을 받아 강간을 당할 뻔한다. 타라 농장의 노예 십장이었던 빅샘이 스칼렛이 봉변당하기 직전 그녀를 알아보고 옛 주인을 구한다. 빅샘은 북부의 공장에 취직했다가 적성이 맞지 않아 고향 조지아로 돌아온 것이었다. 스칼렛은 빅샘을 타라 농장의 일꾼 책임자로 보낸다. 빅샘으로 나오는 배우는 2M가 넘는 큰 키에 엄청난 덩치를 자랑한다. 소설에서는 애슐리와 프랭크가 양키들의 횡포에서 남부를 지키기 위한 자경단 K단을 결성하여 활동하는데 영화에서는 스칼렛을 성폭행하려던 불황자들에게 복수하러 간 것으로 나온다. 애슐리와 프랭크는 복수를 했지만 북군 치안대에게 쫓기는 신세가 된다. 레트는 사멸령으로 석방되었는데
북군 지휘관과 포커를 치면서 일부러 돈을 잃어주다가 KKK단 지도부를 체포하기 위해 매복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프랭크와 애슐리가 간 장소로 달려간다. 레트가 도착했을 때 프랭크 케네디는 머리에 총을 맞고 즉사하고 애슐리는 팔에 부상을 당하였다. 레트는 애슐리를 벨의 술집으로 옮기고 미드 박사에게 알려 팔에서 총알을 제거한다. 북군이 애슐리를 찾아오고 이때 술에 취한 애슐리와 미드 박사를 부축하고 레트가 돌아온다. 레트는 애슐리를 연행하려는 북군에게 내가 그의 알리바이를 입증한다고 말하며 여기서 말하기는 곤란하다며 멜라니의 눈치를 살핀다. 북군 장교가 어디에 있었는지 말하라고 다그치자 레트는 개먼쩍게 웃으며 벨의 술집에 있었다고 거짓말을 한다. 이 씬에서 멜라니가 눈치를 까고 레트에게 내 남편과 그런 곳에 다시 가면 2번 다시 얼굴을 보지 않겠다고 말한다. 멜라니의 기지로 북군은 돌아가고 레트가 애슐리를 침대에 눕힌다. 스칼렛은 다시 미망인이 되고 레트와 3번째 결혼을 한다. 레트와 스칼렛은 뉴올리언스로 신혼여행을 떠난다. 미시시피강을 유람하는 호아 유람선에서 레트와 스칼렛이 호아판 크루즈 여행을 하는 모습이 나온다. 신혼여행은 당시 미국 최상류층 사람들의 소비 문화를 세밀하게 재현했다. 영화에서 스칼렛은 화려한 의상에 각종 보석으로 치장한 귀부인의 모습을 보여준다. 스칼렛은 레트의 돈으로 타라를 리모델링하여 아름다운 농장으로 꾸미고 애틀랜타의 대저택에서 살림을 차린다. 매미와 프리시는 애틀랜타에서 스칼렛을 모신다. 스칼렛이 딸 보니를 낳는다. 보니를 낳은 레트는 매일 딸을 데리고 산책하면서 동네 귀부인들에게 점수를 딴다. 영화는 종반부로 향하면서 레트와 스칼렛의 갈등과 긴장 관계를 보여준다. 스칼렛은 레트와 결혼하고 보니를 낳았지만 여전히 애슐리를 가슴에 담아두고 있다. 레트는 2번째 아이는 아들을 낳고 싶어 하지만 스칼렛은 둘째 아이를 갖는 것에 반대하여 부부는 각방을 쓴다. 레트는 스칼렛이 제재소를 그만두기를 원하지만 그녀는 계속 사업에 몰두한다. 어느 날 레트는 스칼렛이 애슐리와 다정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고 질투에 사로잡힌다. 애슐리와 스칼렛은 얼떨결에 키스하다가 인디아 윌크스에게 딱 걸렸는데 사람들은 스칼렛만 비난한다. 스칼렛은 한동안 외출도 못하는데 레트가 억지로 옷을 입혀 애슐리의 생일 파티에 가라고 등을 떠민다. 얼마 후 레트는 동침을 거부하는 스칼렛의 방에 쳐들어가서 그녀와 응응한다. 레트가 앙탈 부리는 스칼렛을 안고 2층까지 붉은 카펫이 깔린 호화로운 계단을 올라가는 씬은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의 명장면으로 많은 영화에서 패러디되었다. 레트와 응응한 다음날 아침 만족한 표정으로 기지개를 켜는 스칼렛의 모습도 명장면 중의 하나로 부부의 정을 돈독히 하는 것에는 그것 응응이 특효약이라는 것을 한 컷의 필름으로 보여준다. 영화는 스칼렛의 몸은 레트를 사랑하고 마음속에는 애슐리를 담고 사는 여인의 미묘한 심리 상태를 보여준다. 레트는 보니를 데리고 런던으로 여행을 간다. 보니가 엄마를 찾자 레트는 애틀랜타로 돌아오는데 스칼렛이 임신했다고 한다. 레트는 냉소적으로 누구의 아이냐? 고 묻고 스칼렛은 격분하여 계단에서 굴러 아이를 유산한다. 멜라니의 중재로 레트와 스칼렛은 화해하고 보니가 6살이 되자 조랑 말포니를 사준다. 멜라니가 의사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둘째를 갖는다. 레트와 스칼렛에게 비극이 닥치는데 보니가 장애물 넘는 시범을 보이겠다며 승마 솜씨를 자랑하다. 장애물에 걸려서 목뼈가 부러져 죽는다. 레트는 보니의 시신이 안치된 방에서 나오지도 않고 슬퍼한다. 멜라니가 그를 설득하여 일주일이 넘어서 보니의 방에서 나와 장례를 치른다. 레트와 스칼렛은 아슬아슬한 결혼 생활을 이어간다. 멜라니의 분만일이 다가온다. 멜라니는 지독한 난산으로 딸을 낳고 위독한 상태가 된다. 애슐리에게 내가 없더라도 행복하게 살라는 유언을 하고 멜라니는 스칼렛을 찾는다.
멜라니는 애슐리와 볼을 부탁하고 버틀러 씨를 더 많이 사랑해 주라고 당부하고 숨을 거둔다. 애슐리는 멜라니의 죽음에 넋을 잃는다. 슬픔에 빠진 애슐리를 스칼렛이 껴안고 위로하는 모습을 본 레트는 분노하며 집으로 돌아간다. 애슐리의 모습에서 스칼렛은 자신은 그의 허상을 좇았다는 것을 깨닫고 레트를 찾는다. 집으로 달려온 스칼렛은 남편에게 내가 사랑한 사람은 당신이었다고 고백한다. 하지만 레트는 짐을 챙겨 고향 찰스턴으로 떠나며 스칼렛에게 앞으로 알아서 살아가라고 통보한다. 스칼렛이 울며 불며 매달리지만 레트는 그녀를 매정하게 뿌리치고 떠난다. 스칼렛은 울다가 다시 일어나 내일 생각하자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뜨니까 애프터올 터마로 이즈 어너더 데이라고 말한다. 이는 직역하면 다음에 생각하자 내일은 다른 날이니까이지만 초월 번역으로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뜬다로 번역되었다. 이것은 일본에서 번역한 내일은 내일의 바람이 분다에서 따온 것으로 보인다. 영화의 엔딩씬은 타라. 너에게는 타라가 있지 않느냐? 는 내레이션과 함께 타라. 농장의 전경이 내려다 보이는 거대한 참나무 아래에서 농장을 바라보는 스칼렛의 뒷모습을 끝으로 영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는 238분의 막을 내린다. 영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는 엔트런스가 한참 나오고 서곡 오버처에 이어 휴식 시간 인터미션, 엔딩 크레딧까지 포함하면 238분으로 4시간에서 2분이 모자라는 대작이다. 러시아 영화 전쟁과 평화에 비하면 평균 수준이지만 할리우드 영화가 4시간이면 초장편이다. 에필로그 EPI의 로지우이 영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는 레트가 떠나자 타라에 가면 그를 오게 할 방법이 생각날지 모른다고 독백한 후 스칼렛이 타라 농장에 당도하는 것을 엔딩씬으로 막을 내린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는 엑스트라 400명, 말 100마리가 투입되었고 영화에 사용된 의상만 5영벌이다. 당시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풀컬러 238분의 러닝타임으로 촬영되었다. 영화는 당시 할리우드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기술력을 쏟아부었고 10편의 영화를 만들 수 있는 제작비가 한 편의 영화에 투입되었다. 1959년 윌리엄 와일러 감독이 발표한 종교영화 배너가 1,500만 달러의 제작비를 들여 제작될 때까지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에 투입된 제작비 근처에도 갔던 영화는 없었다. 영화는 주요 언론과 평론가들로부터도 극찬을 받았는데 특히 비비안 리의 연기는 스칼렛 오하라가 현실에서 되살아난 것 같이 탁월했다. 영화에 출연진 중 그녀의 연기에 필적한 배우는 매미 역의 해티 맥데니엘 정도였다. 비비안 리는 압도적인 점수로 여우주연상을 수상하고 테네시 윌리엄스의 희곡을 영화화한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 1951로 1952년 제24회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을 두 번째 받았다. 필자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를 1995년 5월 2차 개봉에서 극장에서 보았고 그 이전에는 DVD, OTT를 통하여 20여 번 감상했다. 극장에서도 3회 정도를 재관람했으니까 총 관람 횟수는 25회 정도 되는 셈이다. 그런데 기억상으로는 1970년대 말에서 1980년대 초반의 서울 변두리 극장에서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의 포스터를 본 것 같은데 확실한 기억은 아니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는 작가가 인종차별주의자임에도 불구하고 볼 때마다 명화란 이런 것이다는 감동을 받는다. 감독의 뛰어난 연출력, 유명한 맥스 스타이너의 주제음악 타라의 테마, 배우들의 명연기, 황토빛 기름진 남부의 농장 타라의 목가적인 풍광빛 샘이 다른 노예가 작업 끝을 알리자 다시 자신이 말하고 작업이 끝났다는 말은 나만이 할 수 있다고 말하며 으스대는 모습, 존 윌크스 소유의 12그루 참나무 농장의 압도적인 참나무의 모습, 스펙타클한 전쟁씬 등등 영화의 모든 장면에 허술한 구석이 없다. 굳이 트집을 잡자면 화재로 무너지는 건물이다. 화재씬은 현재의 기준으로 보면 다소 미흡하다는 것 정도를 들 수 있다.
하지만 85년 전의 영화라는 것을 감안하면 완성도 면에서 완벽에 가깝다. 필자의 두 아들은 아직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를 보지 않았다. 모르긴 해도 마블 영화 세대들 중에는 안 본 사람이 훨씬 많을 것이다. 현재의 기준으로는 인종차별이 노골적으로 묘사된 작품이지만 영화 제작 당시에는 엄청나게 순화시킨 것이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를 비롯한 고전 영화 명작을 감상할 때는 당시 미국의 시대상에 대해 기초적인 학습을 하고서 보는 것이 좋다. 1939년 당시만 해도 흑인은 백인에 비해 열등한 존재라는 것이 일반화되었고 백인들은 그것을 당연하게 여겼다. 필자는 HBO에서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를 퇴출시켰다는 뉴스를 접하고 할리우드 영화계의 호들갑이 혐오스러웠다. 디즈니 영화사는 인종차별의 대명사였는데 최근에는 인어공주 실사 영화의 주인공을 흑인으로 하였고 마블 영화에도 주연급 흑인이 꼭 등장한다. 필자는 할리우드의 이런 관념적인 이중성을 경멸한다. 할리우드가 인종차별의 벽을 진정으로 타파하려면 동양인에 대한 우월적인 시각을 완전히 버리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동양 배우로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을 받은 배우는 중국계 말레이시아인 양자경이 유일하다. 할리우드는 인종차별에 대해 호들갑을 떨 것이 아니라 본질부터 혁신해야 한다. 독자 여러분이 직접 영화로 감상하면서 명작의 진가를 직접 느끼라는 취지로 영화의 줄거리는 최대한으로 축약했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와 함께 감상하면 좋은 영화는 어니스트 해밍웨이 원작의 게리 쿠퍼, 잉그리드 버그먼 주연의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1943화 마빈 르로이 감독의 쿠오바디스 1951 영화 세실 B. 드밀 감독의 10개 1956, 데이비드 린 감독의 아라비아의 로렌스 1962 닥터, 지바고 1965, 윌리엄 와일러 감독의 배너 1959 등이 있다. 명작의 감동은 오랫동안 여운이 남는다. 인종차별적 영화라는 호된 비판을 받고 있지만 변함없는 할리우드 고전 영화의 대명사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의 리뷰를 이것으로 마친다.